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에서는 나흘째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사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될 텐데 네. 경찰이 밝혀야 할 우선적인 핵심적 내용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극한 호우 때문에 지금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또 그 제방에 무너진 물로 인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지금 이런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단계별로 지금 안전관리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잘못한 것이 않았느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네. 자,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담당자가 처벌됐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지금 공중이용시설, 특히 이런 게 되겠죠. 도로,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담당자는 물론이요. 경영 책임자는 이제 지자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장도 지금 중대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면 지금 처벌된다는 얘기거든요.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이하의 또 벌금을 또 부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과 제도로 인해서 또 해당 지자체에 뭐 50억 이상의 뭐 10억, 50억 이 정도의 지금 벌금도 부과하는 아주 강력한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고를 놓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게 될 텐데 네. 뭐 책임 소재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시는 이와 같은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원인이 지목되고 있는데 사실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서 쌓았던 임시 제방이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청주시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행복청에 책임 소재를 넘기고 있고 그런데 행복청은 문제가 없었다.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가 시 다르고 도 다르고 또 구 다르고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예. 업무가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 업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업무가 이 부분이다만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규정에 맞니 안 맞니 내 잘못이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청주시나 아니면은 충북이나 관할구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네. 이거 여기서 또 분할로 해서 내 탓, 니 탓 하고 있으니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소로 피해야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이 17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실한 하천 제방을 좀 제대로 보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는 우리가 2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기후는 급변해서 뭐 폭우, 뭐 태풍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고
내년도 이제 올해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주민들의 국민들의 안전에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이야기 다시 좀 짚어보면 궁평 제2지하차도 교통 통제에 대해서도 왜 교통 통제가 미리 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지금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애탁공방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 났지 않습니까? 예. 원인이나 결과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전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출동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119에 전화가 몇 번 갔었잖아요. 여기서도 물이 넘어진다 하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뭐 시청이나 도청 입장에서 왜 대응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이런 물난리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날지 몰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까지 사망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안전관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피해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 비가 몇 미리 오고 내일 또 몇 미리 오는 건 예측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측된 비에 대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피해가 예측이 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과정이 똑같다고 봅니다. 전화가 와도 대응이 안 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사고에서도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 한두 시간 전에 네. 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네.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당시에 112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역시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으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이 부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활은 과학기술에 최첨단 과학기술 접목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관리 대책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2023년이나 네. 차이가 없어요. 아날로그 수준을 저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화로 하고 전화 확인되고 담당자가 전화 대응하지 않으면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관리 대책도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몇 번의 전화가 오면 확인을 거쳐서 주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몇 미리가 오고 수위가 얼마가 되고 하면 자동으로 인해서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아도 전화 신고하는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고 네.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괜찮겠지 라는 이 결론 하나만 딱 내려버리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900여 개에 달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매뉴얼도 각각이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좀 전에 업무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깝다라고 네. 하셨는데 자, 이런 부분 대책 수립에 있어서 좀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아마 지하차도에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차도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 신호등 안 받고 바로 지나가자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차량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교통 통제가 교통 정체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차량도 많기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돼서 뭐 신호등 없이 바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내외에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돼 있어요. 또 길게 돼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대로에 지금 전부 다 터널로 지금 구축한다라는 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거창하지만 그에 비해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라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화됐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하차도가 있는데 앞으로 현재와 같은 기후 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질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런 지하도라든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개발이 돼서 주변이 개발이 되면 인공적으로 침수나 범람이 안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자연 범람을 떠나서더라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태평양은 뜨거워지면서 구름 형성돼서 한반도를 지금 강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책은 너무도 미약하다 그 내용입니다. 예. 자,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비 올 때 특히 폭우가 내릴 때 지하차도 진입할 때 좀 불안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대처 요령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물이 차면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타이어 물높이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물이 찼을 때 평지에 대처하는 거와 지하차도 대처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하차도는 규정상 4.5m 이상으로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중심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중심부부터 이제 물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쌓이는 거를 입구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거리가 얼마냐면 680m입니다. 근데 완전히 터널로 돼 있는 거는 약 438m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를 한번 봐봤어요. 거리 뷰로 보니 지금 터널에 있는 430m 위에는 약 120m 정도가 오픈돼 있어요. 네. 경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육안으로는 경사가 확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100m를 운전자가 가더라도 경사로 가는지 초행길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은 계속 들어가죠. 그러는데 지금 타이어에 물이 얼마가 쌓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앞부분에 시각적으로 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미 어쩔 수 없이 가서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차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물이 한 절반 정도 찼다고 하면 실내에는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실내의 공기 압력하고 외부에 있는 물의 압력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 나거든요. 네. 사람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씩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은 유리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요즘 유리창이 전부 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내려야 되는데 시동이 꺼졌으면 이미 작동이 안 되는 네.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유리창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망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좋지만 또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헤드레스트 빼면 철제 부분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모서리에 쳐서 이렇게 탈출해야 된다는데 이런 이론적인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말 참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지하차도는 주의를 하고요. 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꼭 운전자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아니면은 정부나 국가를 믿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지금 적용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차도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원천적으로 진입을 막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운전자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산사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정말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비가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고 비가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안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산사태 위험성이 정말 크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 난 지역들을 봤더니 평소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되던 곳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안타까운데 이번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과거 통계를 보면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30% 이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잘못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 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물론 이 산사태 위험 지도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지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아주 그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산사태 위험 지도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산사태 위험 지도를 보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보니 모든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산사태 위험 지도가 아닌 곳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 지도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주변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계셨던 주민들께서도 네. 이제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산사태에 대비하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대비책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산사태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산사태가 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가장 좀 쉽게 하면 이렇거든요. 이제 서울의 산을 얘기하면 네. 서울에 우면산 있고 관악산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은 산사태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면산 같은 데는 몇 년 전에도 산사태가 네.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산의 토질이 그 물을 잘 흡수하고요. 응집력이 약한 토질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개지가 있고 비가 많이 오서 물이 흡수되면 산사태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북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산사태가 날지 안 될지를 모르면 토지를 성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나 그 전년도에나 몇 년 전에 산사태가 난 곳이 난 경험이 있는지 네. 있다라면 위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개발된 곳이 있어요. 큰 건물이 옆에 있었다. 아니면 산 중턱에 무슨 태양광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을 전부 다 절개했지 않겠습니까? 네. 평상시 때는 어떤 힘의 평행이 균형이 돼서 산이 무너지지 않는 절개를 했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되면 물의 무게까지 포함을 해서 힘이 약한 부분으로 쏟아지는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취약 지정 기준 그리고 관리 시스템 재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 대응책도 좀 네.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전국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